칠판면을 따라서 글씨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칠판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 Z를 설정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 좌표계를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 구속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XYZ 트랜슬레이션 순서. 자, XYZ 트랜슬레이션, XYZ 로테이션 순서래죠. X 트랜슬레이션은 VX 방향으로는, 자, 내가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 위치가 변해야 되죠. 자, 그러면 VX는 VXD, 그 다음에 VY는 VYD.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글씨를 쓰면, R자를 쓰면 위치가 여기에서 위치를 위치를 기술하는 게 PX는 뭐 PXD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이제 관례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PX는 PXD인데 이게 포지션이라는 뜻이죠. 이걸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P.X는 P.XD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VX는 뭐 VXD다. 자,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어색하지만 위치의 정보를 다 속도로 나타낸다. 그래서 VX, XY는 지금 뭐 우리가 대칭적이니까 VX는 VXD, VY는 VY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칠판에 텍스트를 쓰기 위해서 이런 이 분필의 궤적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축 방향으로는 우리가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분필하고 칠판 사이에 적절한 접촉력을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FG는 FGD, 이거는 이 분필하고 이 칠판 사이에 어떤 그 적절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끝났고, 그 다음에 XY에 대한 로테이션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사람에 따라서 이 분필을 칠판에 정확히 90도를 유지하면서 글씨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뭐 기울여서 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팩터는 아닌데, 어쨌든 오메가 X, 오메가 Y 방향으로는 내가 분필의 위치를 뭐 30도 기울여 쓰는 사람 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X는 오메가 XD, 오메가 Y는 오메가 YD. 그 다음에 이 G축에 대한 회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메가 G는 오메가 GD. 자, 이것을 이제 아티피셜 컨스트레인트로 했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추럴 컨스트레인트는 어떻게 돼요? 내추럴 컨스트레인트는, 자, 동일하게 순서는 동일하게 하는데, 아까 VX였으니까 FX가 돼야 되죠. VY니까 FY. 일단 그거부터 써놔요. 여기 FG였으니까 VG, 오메가 X였으니까 타우 X, 오메가 Y였으니까 타우 Y, 오메가 G는 타우 G.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절한 값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축, Y축 방향으로의 힘은 우리가 지금 마찰을 무시한다 그랬죠. 사실은 마찰을 이겨내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고 뭐 1이다 2다 이런 값이 들어가야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우리는 지금 마찰력은 다 무시하기로 했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힘제, 어느 방향으로 위치 제어에 관심이 있는 거지, 뭐 마찰의 크기를 고려해서 이거는 그 제어의 문제지 지금 여기서의 목적은 아니죠. 자, VG, G 방향으로의 위치도 0이죠. 왜 0이냐면 자, 칠판면이기 때문에 칠판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X, Y, G축에 대해서는 분필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타우 X, 타우 Y, 타우 G는 다 제로다. 자, 이렇게 썼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포지션 컨트롤인데 여기서 아까 같은 이유로 파워 베리어블을 쓰기 위해서 velocity 컨트롤, force 컨트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바로 포지션 컨트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포지션 컨트롤은 Vx, Vy, Vg,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G. force 컨트롤 Fx, Fy, Fg, 타우 X, 타우 Y, 타우 G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 artificial constraint에 해당하는 부분은 1로 써요. 1로. 그러면 위에서 보면은 artificial constraint에 Vx, Vy 다 artificial constraint였죠. 그래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지축 방향 트랜슬레이션은 힘이 artificial이 되니까 힘을 1을 쓰죠. 그 다음에 artificial이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G였으니까 전부 1, 1, 1이 되죠. 그러니까 artificial만 따져갖고 1, 1, 1, 1, 1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1, 0, 1, 0, 0, 1 이렇게 되니까 둘 다 1, 1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둘 다 0, 0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썼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하냐면 아까 위에서 건너뛰었는데 이 constraint matrix 속도 구속 행렬은 SV, 힘 구속 행렬은 SF였고 이 artificial constraint에 해당하는 부분을 1로 기술을 하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매트릭스를 이제 구성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듯이 요 V라는 게 지금 Vx, Vy, Vg,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G죠. V는 SV, VD다. 그리고 요 VD라는 게 desired velocity니까 VXD, VYD, VGD, 오메가 XD, 오메가 YD, 오메가 GD 이렇게 되죠. 이때 SV를 어떻게 하냐면은 순서는 VX, VY, VG,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G인데 지금 아티피셜에 해당하는 부분이 110, 110, 1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desired factor에다가 SV를 곱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얻는 게 VX는 VXD, 뭐 VY는 VYD 이렇게 얻고 VG는 여기 제로가 곱해지니까 제로 뭐 이런 식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내가 위에서 얻은 이 값이랑 똑같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요 F라는 게 이제 FX, FY, FG 그 다음에 타우 X, 타우 Y, 타우 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SF라는 constraint matrix 여기서는 artificial에 대한 게 하나밖에 없죠. 여기다가 FXY, FY, FYD, FG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곱하면은 바로 뭐가 나와요? 우리 위에서 구했던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매트릭스는 뭐 특별한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에서 구했던 거를 그냥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낸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하이브리드 포지션 포스 컨트롤에 도움을 받기 위한 건데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예를 봅시다. 이제 세 번째죠. 두 번째가 아니고. 자, driving a screw. 자, 로봇이 이와 같은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일자 드라이버겠네요. 를 가지고 나사를 체결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요 나사에다가 이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 방향이 G축이고 요 홈이 파진 방향으로 X, 반대 방향 Y죠. 즉 이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는 거죠. 요 방향을 우리가 X로 했고 요 방향은 Y고 이 위아래 방향이 Z축이니까 여태까지는 지금 뭐 패기노를 하건 그 다음에 칠판에 글씨를 쓰건 XY는 똑같이 대칭이었는데 지금 XY가 대칭은 아니고 역할이 다른 거죠. 자, 먼저 artificial constraint.
자, X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X 방향으로는 이 홈 방향으로는 내가 지금 아티피셜이에요. 내추럴이 아니고. 자, 홈 방향으로는 나사 그 드라이버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드라이버의 팁이 여기 있는데 X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나는 항상 위치를 여기에만 그 드라이버 팁이 존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VX는 제로. 그다음에 Y 방향은 어때요? Y 방향은 이 홈이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벽이 돼 갖고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어 저 VX는 제로고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는 막혀 있죠.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제어를 해 줘야 돼요. 마치 내가 아까 옆에 벽이 있으면은 벽 방향으로는 힘을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요 팁이 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그 팁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은 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벽에 접촉력을 유지를 하는데 가능하면은 너무 큰 힘이 가해지면은 나사가 이쪽으로 틸트가 되기 때문에 이쪽 접촉력도 우리가 0으로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축 방향으로는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또 팁이 이 홈에서 벗어나니까 제로로 만드는 게 좋겠죠, 작업을 할 때. 그다음에 X 방향으로의 타우 X도 제로, Y 방향도 타우 Y가 제로. 그다음에 요 G 방향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G 방향으로는 움직여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회전을 해야지만 나사가 아래쪽으로 박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메가 G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회전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보면 그럴듯한데 과연 내가 이 작업을 보고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지는 조금 쉽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티피셜 컨스트레인트를 했으면은 사실은 뭐 이 경우에 지금 내추럴 컨스트레인트를 안 적어놨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랑 다 반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velocity 컨트롤, force 컨트롤 했을 때 자, 지금 아티피셜 컨스트레인트가 Vx 다음에 VG 그다음에 FY 그다음에 타우 X, 타우 Y 그다음에 오메가 G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다 아티피셜 컨스트레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전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 표만 얻으면 돼요. 그래서 아티피셜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내가 잘 정의했으면은 굳이 내추럴 컨스트레인트를 이거 반대로 해서 뭐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크랭크를 돌리는 것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먼저 컨스트레인트 프레임을 결정을 하고 아티피셜 컨스트레인트를 결정을 하면 내추럴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티피셜을 하다가 헷갈리면은 사실은 순서를 바꿔서 내추럴을 먼저 해도 돼요. 어차피 내추럴이 결정되면 아티피셜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에, 이제 가이드라인은 아티피셜에 대해서 XYZ 트랜슬레이션, XYZ 로테이션 순서로 하는데 하다가 조금 헷갈리고 막히면은 그러면 이 자유도에 대한 내추럴 컨스트레인트는 뭐지? 그걸 먼저 하면은 그거에 반대로 우리가 아티피셜을 정할 수도 있죠. 자, 시간이 10시 20분이네요. 한 15분, 10시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목이 태스크 스페이스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어느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또 용어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태스크 스페이스는 이제 작업 공간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컨스트레인트 프레임을 이제 그 정의를 했는데 이제 컨스트레인트 프레임이라는 게 바로 그 우리가 실제적으로 위치 제어, 힘 제어를 수행하는 그러한 좌표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봇의 태스크를 기술을 할 때 로봇의 모션은 주로
조인트 스페이스나 카티전 스페이스, 관절 공간이나 이제 직교 공간에서 우리가 기술을 하는데, 에, 이, 이 컨택 태스크, 이 접촉 작업을 할 때에는 주로 이제 이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기술을 하죠. 그래서 그 카티전 스페이스와 대부분 경우에 일치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겹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태스크 스페이스입니다. 그 한번 예를 보죠.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로봇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 뭐 Q1, Q2, QN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관절 공간이죠. 그다음에 베이스 베이스 프레임에 설정된 X, Y를 통해서 ND 팩터의 거동을 기술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카티전 스페이스죠. 자, 그럼 이 카티전 스페이스는 이 베이스 프레임과 평행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접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X, Y가 바로 카티전 스페이스죠. 근데 이렇게 작업을 기술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불편한 점들이 나오죠. 그 이제 잠시 후에 그 예제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작업을 기술할 때에는 이 접촉 작업을 기술할 때에는 사실은 그 이 공면을 따라서 이 공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속도는 이처럼 탄젠셜 방향, 접선 방향, 그다음에 힘은 이렇게 에, 이 법선 방향으로 기술하는 게 작업을 기술하는 데는 훨씬 좋죠. 즉, 이 카티전 스페이스랑 지금 이 노멀 탄젠셜이랑 지금은 세타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작업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그때는 이 우리가 벽의 수직 방향이 뭐 X 방향이고 벽의 접선 방향이 Y 방향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카티전 스페이스하고 노멀 탄젠셜이 일치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공면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멀하고 탄젠셜로 나타내는 스페이스를 여기서 태스크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 말단부가 이 원 위에서 이 서피스와 이 원 표면이죠. 표면 구가 될 텐데, 어떤 구 표면에서 접촉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 XY가 카티전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주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속도 desired velocity VD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접촉력은 이 법선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이걸 우리가 FD, 이 D는 이게 desired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하는 접촉력, 원하는 속도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자, 이 원하는 이 접촉력의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으로 이제 분해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속도도 VDX, VDY로 이렇게 XY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태스크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 직교 공간상에서 나타낸다고 하면은, 자, VD는 직교 공간이니까 XY죠. 요 베이스 프레임을 따라서 기술을 하면은 VDX, VDY로 지금 분해를 했죠. 자, 이 VDX, VDY는 요 VD의 요 각도를 우리가 이 순간에 파이라고 하면은 VD의 사인 파이, BD의 코사인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FD도 XY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각도라는 것은 로봇이 움직임에 따라 계속 당연히 변할 텐데, 이때 그 이 ND 팩터 요 팁의 위치를 X라 그러고, 요 지금 원상으로 움직이죠.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면은 뭐 각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도에 따라서 이 각도가 여기서 0도고 여기서 90도죠. 0에서부터 90도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0에서부터 이제 90도까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지금 이 속도는 뭐예요? 여기 보다시피 컨스턴트 스피드로 움직인다 그랬죠. 요 t번 이 원을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쭉 움직이는데 0에서 90도까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속도의 x 분력은 0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y는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또 힘도 마찬가지로 각도에 따라 계속 변화하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접촉력이랑 힘이 각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x축, y축 카티전 스페이스로 분해를 했더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태스크 파라미터가 로봇의 형상,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일정하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속도, 일정한 힘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도 X축, Y축 관점에서 보면 속도하고 힘이 계속 변하게 나타나죠.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카티전 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태스크 스페이스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태스크 파라미터는 자 VD는 VD의 노멀하고 VD의 탄젠셜이죠. 노멀 방향으로는 제로고 탄젠셜 방향으로는 VD를 계속 유지하고 힘도 마찬가지로 노멀 방향, 탄젠셜 방향 나누면 노멀 방향으로는 FD가 계속 유지가 되고 탄젠셜 방향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 VD하고 FD가 즉 태스크 파라미터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힘하고 속도를 카티전 스페이스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이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즉 노멀하고 탄젠셜 성분을 갖는 태스크 스페이스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몇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태스크 스페이스 코디네이트, 태스크 스페이스 코디네이트가 노멀 탄젠셜이죠. 그 다음에 카티전 스페이스 코디네이트는 XY죠. 자, 이 경우는 뭐 어떻게 돼요? 이 벽에 이렇게 수직한 벽에 접촉을 유지하고 움직일 때는 이 태스크 스페이스 좌표하고 카티전 스페이스 좌표가 뭐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고 서로 평행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 직교 좌표하고 그 다음에 이 작업 공간의 좌표가 평행하지는 않죠. 평행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경우죠. 자, 세 번째는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작업 공간의 좌표하고 직계 공간의 좌표가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로봇의 작업들은 다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주어지는 거죠.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주어지는 거고, 그런데 실제 이렇게 접촉 작업을 할 때 작업은 이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둘 사이의 변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카티전 스페이스에서의 속도가 있다, VXYZ가 있으면은 이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속도는 이 카티전 스페이스 상에서의 단위 벡터 x at y at g hat 방향으로 vx, vy, vg의 분력을 가지는 거죠. 자,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돼요? ntw, 이제 nt는 노멀 탄젠셜이고 w는 그 두 축의 수직한 제3의 방향으로 하면 ntw는 자, 이 각각의 유닛 벡터에다가 이 vn, vt, vw를 이렇게 성분으로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태스크 스페이스 속도 v의 ntw를 이 카티전 스페이스 xyz에 대한 분력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돗 프로덕트를 해주면 되죠. 돗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할 때랑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vx, vy, vg하고 vn, vt, vw 사이에 이제 그 우리가
돈 매트릭스를 취하면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개념으로 해서 XYG 이 카티전 스페이스 좌표계하고 NTW 태스크 스페이스 좌표계 사이에 이제 좌표 변환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죠. 자, 그래서 이 태스크 스페이스 이 이야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뭐 그 다른 어떠한 책에서도 이렇게 그 조인트 스페이스, 카티전 스페이스, 뭐 태스크 스페이스 이렇게 나눠서 기술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작업까지 염두에 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느 책이든지 간에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엔드 이펙터를 카티전 스페이스 상에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티전 스페이스하고 태스크 스페이스의 변환을 알면은 우리가 쉽게 여기에 대응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힘 제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지금 토크 컨트롤드 로봇,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이 이야기도 우리가 일반 교재에 나오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연구실에서 어떻게 보면 임의로 붙인 물론 이제 그 다른 교재에도 비슷한 개념의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명확하게 그 정의를 하고 구별하진 않았죠. 그래서 토크 컨트롤드 로봇,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 이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힘 제어라는 것은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어떤 환경과 접촉을 하는 거죠. 접촉을 하면 그 엔드 이펙터 포스. 근데 여기서 포스가 꼭 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엔드 이펙터가 지금 벽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할 때는 주로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엔드 이펙터가 그 벽에서 튀어나온 어떤 물체를 꽉 잡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킨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토크도 인발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엔드 이펙터가 환경과 주로 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엔드 이펙터 포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포스뿐이 아니고 토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엔드 이펙터 포스 슬래시 토크라고 쓰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이제 매번 그 번거로우니까 그냥 우리가 엔드 이펙터 포스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순수하게 포스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토크도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엔드 이펙터 포스 즉 컨택 포스 F2죠. 그래서 E는 뭐 엔드 이펙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 힘은 엔드 이펙터에 의해서 환경에 가해지는 힘이죠. 그런데 결국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엔드 이펙터가 환경에 F2라는 힘을 가하면 또 환경도 엔드 이펙터에 F2라는 힘을 가하기 때문에 뭐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죠. 자, 이제 이게 바로 스프링 관계식이죠. 스프링 우리 보통 스프링이 나오면 스프링 양단에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스프링 상수가 K고 델타 X만큼 변형이 되면은 F는 K의 델타 X 뭐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스프링 식이죠. 자, 이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명시적으로 스프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 뭐 그냥 벽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벽이 어떤 강성을 가지는 거죠. 벽이 완전히 퍼펙트리 리지드하다면 아무리 큰 힘을 가해도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F가 아무리 커져도 델타 X는 항상 0이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K가 무한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무한대의 강성을 가지는 게 퍼펙트리 리지드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벽은 강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무한대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센 힘을 가하면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간의 변형이 생길 거예요. 어쨌든 꼭 벽이 리지드한
굉장히 강성이 큰 벽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강성이 작은 그런 벽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로봇이 무슨 포장 작업을 한다 그래서 종이로 된 박스 안에다가 어 뭐 어떤 물체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그때 로봇이 그 종이로 된 박스 벽하고 접촉을 할 때에는 좀 힘을 세게 가하면 이 종이 벽이 쉽게 변형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벽의 강성을 우리가 환경의 강성이니까 K2로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요 end 이펙터의 끝단의 위치를 x는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부터 로봇의 end 이펙터의 끝단을 우리가 x라고 했고 벽까지의 거리를 x2로 나타냅시다. 벽까지의 거리를 x2. 자, 그러면 이제 이 end 이펙터가 F2라는 힘으로 벽을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F2는 K2의 델타 X인데 여기서 델타 X는 로봇의 end 이펙터가 벽에 살짝 닿았을 때에는 X가 X2하고 같겠죠. 그런데 이제 힘을 줘서 벽이 변형이 되면 X가 X2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X-X2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F2는 K2의 X-X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자유도에 대한 거고 이제 6개의 자유도로 확장을 시켜 봅시다. 6개가 XYZ 트랜슬레이션이 있고 또 XYZ 로테이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형 스프링도 있고 회전에 대한 거는 회전 스프링이 되겠죠. 어쨌든 한꺼번에 나타내면은 벡터로 표시해서 F2는 K2의 X-X2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K2는 n by n diagonal positive semi-definite constraint matrix representing environmental stiffness.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그냥 한 축만 그 관련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켜 보면은 XYZ 트랜슬레이션, XYZ 로테이션으로 전부 선형 스프링 아니면 회전 스프링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X2라는 것은 어떤 기준선으로부터 그 환경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접촉력 F2를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그 환경의 강성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 end 이펙터의 움직임을 정확히 매저할 수 있으면은 F2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 F2는 어떻게 측정하면 돼요? 가장 보편적으로는 이 로봇의 말단에 달려있는 force torque sensor, 우리 FTS라고 그러죠. force torque sensor를 사용하면 힘하고 토크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죠. 대부분은 이제 이 force torque sensor, 우리 강성의 환경의 강성을 정확히 아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force torque sensor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죠. 자, 이제 첫 번째 토크 컨트롤드 로봇 이야기가 나오죠. 토크 컨트롤드 로봇. 그 우리가 이제 로봇의 운동 방정식을 보통은 M E Q 더블 닷 플러스 C Q 닷 플러스 G 플러스 타우 F는 타우 이렇게 앞에서 많이 썼죠. 이너셔 매트릭스가 있고 코리올리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비티를 나타내는 중력 텀이 있고 마찰 텀이 있고 이때 타우는 뭐예요? 이때 타우는 액추에이션 토크라고 그랬죠. 로봇에서 발생하는 토크에다가 하모닉 드라이브의 감속비를 곱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접촉이 들어가기 때문에 J 트랜스포즈 FE는 물론 접촉력이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식이에요? 우리 로봇의 두 개 중요한 방정식 X 닷은 J Q 닷이 있고, 그죠? 저코비안 관계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타우는 J 트랜스포즈 F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보면은 관절 공간에서 관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교 공간 상에서의 힘의 정보를 이 관절 공간으로 이제 환산한 게 바로 타우는 J 트랜스포즈 F죠. 그래서 J 트랜스포즈 FE. 자, 이때
CQ 닷 플러스 G 플러스 타우 F는 한 뭉치로 움직이는 너리니어 비서용 텀이죠. 합쳐서 우리가 CQ 닷 G 플러스 타우 F를 NQQ 닷으로 보통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은 MEQ 더블 닷 플러스 N 플러스 J 트랜스포즈 FE는 타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 앞에서 CTC 컴퓨터 토 컨트롤에서 배웠듯이 이 타우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죠. 타우는 마음대로 결정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이 타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타우는 타우 T 뭔지 아직 모르죠. 플러스 NQQ 닷 플러스 J 트랜스포즈 FE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로봇에 대한 모델을 다 갖고 있어요. 로봇에 대한 모델을 다 갖고 있고, 자, 실시간으로 그 각 관절에 붙어 있는 엔코더로부터 Q하고 Q닷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모델을 알고 Q닷을 알면 실시간으로 이 값이 뭔지 숫자를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접촉력을 FT 센서로 측정을 했죠. 거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저코비안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이것도 숫자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타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 넌리니어 텀이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접촉력도 상쇄가 되죠.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MEQ 더블 닷은 타우 T다. 이때 타우 T라는 게 이제 우리가 타겟 토크라고 한 거죠. 우리 타우에는 그냥 타우도 있고 타우 D는 뭐겠어요? 이건 desired 토크죠. 이 desired 토크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타우 T, 타겟 토크라는 용어를 도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제 로봇에서 각 모터가 이 컨트롤 토크 타우를 이제 형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요 운동 방정식을 보면은 타우에서 내가 적절한 그 컨트롤 토크를 집어넣어 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지금 MEQ 더블 닷은 타우 T라는 2차 미방이 나오죠. 그러면 타우 T가 내가 적절한 값을 대입해 주면 이거 숫자로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이 미방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 미방을 풀면은 내가 Q를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Q라는 게 뭐예요? 로봇의 각 관절의 움직임이니까 이게 합쳐지면은 포워드 키네매틱스로 돌리면 엔드 이펙터의 어떤 그 위치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써놓은 말이 그거예요. 각 모터가 어떤 컨트롤 토크를 발생을 시키면 그 내가 desired motion이 이제 얻어질 수 있다. 이 이퀘이션이 바로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타겟 토크를 어떻게 발생을 시켜주냐의 이제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힘 제어 방법이 이 타겟 토크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 말한 것들을 이제 블락선더로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앞에서도 나왔던 블락선더인데 한번 봅시다. 자, 이 식이 있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타우라는 건 뭐죠? 타우라는 것은 타우 T 플러스 n이 들어오고 플러스 J 트랜스포즈 FE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타우는 타우 T에 플러스 n 플러스 J 트랜스포즈 FE 하면 타우가 되죠. 이 타우가 바로 로봇 암으로 들어가면은 로봇 암이 움직이죠. 이 토크를 받아서 움직이면은 로봇 엔드 이펙터가 움직이니까 엔드 이펙터의 그 트로젝터리가 바로 X죠. 그죠? 그러면 이 X에서 여기서 X에서 이 환경까지의 거리 X2를 빼고 K2를 곱하면 F2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X죠. X에서 X2를 뺀 거에다가 그 환경의 강성을 곱하면 이게 바로 FE가 되죠. 이 FE가
JT랑 곱해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X를 구했고 그다음에 로봇의 움직임으로부터 Q하고 Q 닷이 나오죠. 그러면 Q하고 Q 닷은 이 넌리니어 텀을 계산하는데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주로 앞에서는 여기까지만 언급을 했죠. 위치 제어를 할 때는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음영 처리한 박스를 보면은 입력이 뭐예요? 타우 T가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출력으로 나오는 게 ND 팩터의 위치하고 트라젝터리하고 그다음에 이 접촉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나타냈어요. 입력은 타우 T고 출력은 X하고 F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토크 컨트롤드 로봇이라고 불렀어요. 토크 제어 로봇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입력으로 토크가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 타우 T를 통해서 로봇을 제어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때 이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로봇이 이 이제 로봇에 보면은 모터 드라이버가 있죠. 모터 드라이버가 있어서 이 모터 드라이버가 모터를 직접적으로 이제 제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제 모터 드라이버는 이 서버 앰프에다가 모터 제어기를 합치면 우리가 모터 드라이버라고 부르는데 이제 로봇에는 모터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 모터 드라이버의 역할이 어떤 토크가 들어오면 그 토크를 충실하게 잘 추종을 해서 이제 토크 제어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토크 컨트롤이고요. 타우티의 정체가 뭔지 조금 궁금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뒤에 계속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이다.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토크 입력을 직접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어떤 사용 로봇을 사왔어요. 사용 로봇을 사오고 그러면 6개의 육자유도 로봇이 6개의 모터가 있겠죠. 내가 그 각각의 모터에다 대고 야 1번 너는 토크를 뭐 10, 너는 뭐 두 번째는 토크가 15, 뭐 이런 식으로 각 모터에 발생시켜야 될 토크를 직접적으로 명령으로 주는 걸 다 막아놨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 대신에 줄 수 있는 거는 위치값만 줄 수가 있어요. 위치값만. 물론 이제 대부분 이 관절 공간에서 그 모터의 원하는 각도를 이론적으로 줄 수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로봇은 우리가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카티전 공간에서의 이런 그 값들을 주어지는 거죠. 즉 이 ND 팩터가 지금 뭐 XYZ 포지션 어디, XYZ 로테이션 몇 도 이렇게 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티치 펜던트를 통해서 각 관절의 그 회전 각도라든가 또는 이 화살표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면서 목표값을 줄 수는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산업용 로봇 같으면은 ND 팩터의 목표 좌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각 관절의 그 모터가 어느 토크를 내야 되는지는 직접적으로 주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게 왜 막아놓냐 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유저가 6개 모터에 적절한 토크 값을 지령치로 주면은 뭐 그거는 허용이 되는데 만약에 실수로 굉장히 큰 값을 각 모터에다가 지령치로 줬다. 그래서 로봇이 그 크게 들어온 토크를 다 구현을 하면 6개의 모터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최고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최대의 토크를 내고 따라서 최대의 가속도, 최고 속도로 하면 어떻게 돼요? 로봇이 폭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프로그래머나 유저들은 제대로 된 값을 주겠지만 만에 하나 그 작업자가 잘못된 토크를 주면은 로봇이 폭주해서
심하게 다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로봇 회사들이 토크 명령을 못 주게 막아놨어요. 내부적으로는 다 토크의 명령을 줘서 로봇이 움직이지만 외부에서는 못 주게 막아놓고 위치 정보만 주는 거죠. 이제 위치 정보는 내가 뭘 주면은 로봇이 안에서 적절한 토크를 발생시켜서 위치 제어를 통해서 글로 가기 때문에 위험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은 이 토크 입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유저는 XT라는 타겟 트로젝터리만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XT가 주어져요. 어떤 타겟이 주어져요. 자,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은 아까 위에서 했던 토크 컨트롤 로봇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카피해서 왔기 때문에 위에 거랑 이제 동일해요. 요 앞만 달라지는 거죠. 자, 어떤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타겟 트로젝터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X라는 것은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구한 이제 직접적인 엔드 팩터의 트로젝터리죠.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델타 X가 될 거고, 이 델타 X를 제어기로 최소화를 시켜야 되죠. 오차니까.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먼저 이 로봇의 행동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다 카티전 스페이스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관절 공간이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직교 공간하고 관절 공간 사이에 변환이 막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제어기를 붙이는데, 이 제어기를 직교 공간에서 붙이냐 관절 공간에서 붙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오차가 직교 공간에서 발생하면은 조코비안 인버스를 통해서 델 Q로 고쳤죠.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X 닷은 JQ 닷이죠. 이 말은 델타 X는 J 델타 Q라는 이야기죠. 이게 미소 변이니까. 그러면 델타 Q는 J 인버스의 델타 X죠. 그래서 델타 X에다가 J 인버스를 곱하면 델 Q가 나오죠. 자, 이제 관절 공간으로 왔어요. 여기는 CS였고 JS. 관절 공간 상에서 내가 P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 스티프니스의 개념을 배웠죠. 그래서 타우 T는 KQ의 델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델 Q에다가 이 P 제어기의 개인인데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스티프니스가 되는 거죠. 관절 공간에서의 스티프니스죠. 이렇게 곱해주면 타우 T가 나오는 거죠. 이 타우 T가 이제 타겟 토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타겟 토크란 건 뭐냐 하면, 이 타겟 토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주어진 타겟 트로젝터리를 가장 잘 추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토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면은 XT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은 X하고 FE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이라고 했죠. 이제 로봇인데 암이라고 써놨네요. 뭐 같은 이야기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까지 똑같죠? XT하고 X 차이의 오차로 델타 X를 구했어요. 자, 이 델타 X에서 바로 P 제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F가 되니까 F는 KX의 델 X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직교 공간상에서 바로 델타 X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힘을 구해낸 거죠. 그리고 KX는 이때 이 직교 공간에서의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관절 공간으로 가야 되니까 이 F로부터 이 타겟 토크를 구하기 위해서 타우는 J 트랜스포즈 F란 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J 트랜스포즈 F 하면은 타우 T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타우 T가 나오면 이 타우 T부터는 뭐예요? 이거는 토크 컨트롤드 로봇이, 이것도
타우T부터는 토크 컨트롤드 로봇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같죠. XT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외부에서 산업용 로봇처럼 외부에서 어떤 타겟 트로젝터리가 들어왔을 때 이 타겟 트로젝터리로부터 1번 버전 1처럼 할 수도 있고 버전 2처럼 할 수도 있죠. 뭐 어느 방법을 써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앞에서 똑같은 개념이 나왔었죠. 앞에서 자, 이게 이제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이에요. 자, 지금 두 개의 개념이 나왔죠. 두 개의 개념이 나왔는데 둘 다 어떤 엔드 팩터 트로젝터리하고 엔드 팩터 포스가 출력으로 나오고 토크 컨트롤드 로봇에서는 내가 타우티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데 비해서 포지션 컨트롤드 로봇은 타겟 트로젝터리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로봇을 설계하고 만들고 제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타겟 컨트롤드 로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설계하고 내가 제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타우티의 값을 원하는 걸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개발한 게 아니고 사오는 로봇 같으면은 이 안전을 위해서 나는 타우티를 직접적으로 주지 못하고 이 XT만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뭐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올려주기 바랍니다.